큰 혈관을 직접 이렇게 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정맥을 천자를 해서 대정맥 위쪽까지. 네. 안녕하세요. 대한내조증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중환자의학과의 고상배입니다. 오늘은 고상배 교수님과 함께 저체온 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증 뇌졸중 환자의 뇌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는 심정지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저체온 치료, 사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오늘은 저희가 주로 중증 뇌졸중 환자한테 적용하는 저체온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체온 치료하면은 체온을 낮춘다. 그럼 뭐 얼음 속에다가 환자를 집어넣어서 얼리는 치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체온 치료 어떤 치료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 그대로 체온을 낮춰서 치료하는 거고, 뇌가 압력이 올라가서 부종이 있는 거를 체온을 낮추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체온이 낮아지면은 어떻게 뇌압이 낮아질 수 있나요,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 두개골 안에는 뇌실질, 그다음에 혈액, 그다음에 뇌척수액이 이제 8대 1대 1의 비율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증 뇌졸중이 생겨서 출혈이나 뇌경색이 크게 왔다. 그러면 이제 뇌실질의 부피가 늘어나겠죠. 근데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실질에 늘어나면 혈액이나 뇌척수액이 줄어들지 않으면 전체 볼륨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압력이 올라가는 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체온을 낮춰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머리 안에 대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사가 떨어지면서 혈액이 갈 필요가 없어서 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 볼륨이 부피가 줄어들게 돼서 압력이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36.5도에서 7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잖아요. 체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산소 소모 대사량이 한 6% 정도씩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7도 정상인이 예를 들어 33도까지 체온을 낮춘다 그러면 6 곱하기 4 하면은 약 24%, 25%의 뇌 대사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뇌혈류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구량이 없어서 공급이 줄게 되니까 뇌 합병증이 없이 혈류량이 감소되면서 뇌가 압력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거를 목적으로 이제 체온을 낮춰서 치료하게 됩니다. 체온을 낮추면 뇌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 준다. 약간 좀 덜 생기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중증 뇌졸중 환자가 뇌 부종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뇌압이 올라갈 것 같을 때는 부종이 시작되는 시기에 저체온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조금 종종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저체온 치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뇌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는 환자들이 저체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환자들에게 저체온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체온 치료도 사실 환자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치료고 의료진도 저체온 치료에 경험이 많아야 되고, 네. 섣불리 시작했다가 오히려 환자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1번으로 보통 시도하지는 않죠. 이 저체온 치료는 약물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의 그 사이쯤 됩니다. 약물을 써도 치료 효과가 잘 없어서 뇌가 계속 붓는다. 그런데 이제 수술적 치료가 근원적으로 효과적인 뇌압 감소 치료 방법이긴 한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가족 회의 끝에 수술까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저체온 치료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체온 치료를 사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치료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교수님? 저희가 열흘 해서 길게 2주 정도 하는 게 보통인데, 2주 정도 돼서 이제는 좀 저체온 치료를 낮춰봐도 되겠거니 하고 조절을 하게 되면 다시 뇌가 부어서 네. 다시 저체온 치료로 복귀하게 되는 네. 그런 환자도 아주 드물게 생기기도 합니다. 수술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안 되는 돼서,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한테 약물 치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체온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아마 병원에 가서 저체온 치료를 하실 때 보시면은 환자분 옆에 무슨 기계가 하나 있는 거를 보시게 될까요? 편하게 손쉽게 쓸 수 있는 장비는 이제 조끼 같은 것들을 환자 피부에 붙여서 거기에 찬 물이 돌게 되면서 피부를 냉각하는 그런 방법을 제일
손쉽게 사용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에도 붙이고 그렇죠? 그리고 허벅지에도 허벅지에도 붙이고. 붙여서 찬물을 이렇게 돌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혈관 안에 관을 넣어서 직접 혈액을 냉각하는 그런 기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혈관을 직접 이렇게 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정맥을 천자를 해서 대정맥 위쪽까지 네. 올려서 혈액을 냉각시키게 되죠. 그 기기마다의 합병증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말한 패드, 조끼 같은 거를 붙이고 피부를 냉각하게 되면 알러지가 생겨서 피부가 빨개진다든지 물집이 그리고 잡히는 이제 사람도 있고 눌리면 욕창이 그 생기기도 욕창이 하고요. 예. 이게 재질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굽히는 무릎, 오금, 겨드랑이 이런 데는 쓸려가지고 이런 뭐 피부에 상처가 생기기도 네.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혈액을 냉각하는 장비를 하게 되면 이제 혈관을 통해서 그 기구를 삽입하니까 거기에 이제 상처, 감염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혈액을 빠른 시간 내에 냉각을 하려면 이제 혈액과 만나는 면적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험관을 닦는 솔처럼 그렇게 네. 생기기도 하고 코르크 따는 기계처럼 이렇게 접촉 면적이 많게 기계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저체온 치료가 끝나고 관을 다 제거했는데 그 안에 이제 혈전이 막 예, 달려 있는 피떡 게 같은 예, 것들이. 거기에만 붙어 있으면 다행인데 뚝 떨어져서 폐로 뭐 색전증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호흡 부전이 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덜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마다의 장단점이 다 다르고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쁜 건 없지만 그 병원마다 잘 쓰시는 기구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의료진이랑 상의하셔서 잘 경험이 있는 기구를 사용해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저체온 치료할지는 환자분의 상태와 병원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기계 그리고 이제 의료진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조금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킷 그 패드를 이용한 걸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온을 낮추게 되면 물론 뇌에는 좋을 수 있는데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뇌만 부종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저체온을 머리에만 있게 하고 싶잖아요. 뜨거운 피가 계속 뇌를 순환하기 때문에 머리의 온도가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전신 체온을 그냥 다 같이 낮추는 치료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가 줄어서 뇌압이 낮아지니까 전신 대사도 같이 줄겠죠. 뇌만 대사가 네.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심장 대사가 낮아지면 심장도 느리게 뛰고 혈압도 낮아지고 네. 뭐 그런 문제가 보통은 생깁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약간 혈압이 떨어지고 약간 심박수가 느려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뭐 정도가 심하면 때에 따라서 뭐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체온 치료의 강도를 줄여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오래 치료하다 보면 골수 기능도 떨어지면서 지혈을 담당하는 뭐 혈소판 수치도 약간 떨어지게 떨어질 되고 수 있고, 네. 체온이 떨어지면 그 지혈하게 되는 혈액 응고 인자의 기능도 떨어져서 이제 출혈 경향이 생기는 문제가 올 수도 약간 있습니다. 지혈이 조금 덜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피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확률이 있다. 많아질 네. 수도 있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면역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폐렴 발생은 좀 많이 더 의미 있게 늘어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꼭 필요한 치료를 하지만 폐렴이 생기는지 항상 열심히 잘 관찰하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푹 주무시게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신경학적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푹 주무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굉장히 추워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뇌손상이 오게 되는 환자는 그 체온이 사실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감염이 없더라도 8도, 뭐 9도 이렇게 감염 없이도 열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치료를 목적으로 33도를 만든다. 그러면은 오한이 들게 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한이 드는 건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떨리는 건데 우리 몸은 이제 근육을 수축시켜서 열을 만들어서 33도의 체온을 다시 올리려고 38도, 네. 7도로 네. 올리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게 오한이죠. 그러니까 엄청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냥 저체온치료 33도로 하면은 추우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실 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의 진정제를 투약을 해서 불편감이 없게 해드리고 오한이 안 생기는 걸로 알려지는 다양한 약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오한을 잘 막으면서 치료를 합니다. 저체온 치료가 끝나면 원래 이제 체온으로 보통 올리는 그렇죠? 치료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36도, 7도로 팍 복귀시키는 거 괜찮을까요? 아, 그럼 큰일 납니다.
온도를 낮춰서 뇌압을 이제 눌러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확 중단시키면 이제 반동으로 그 용수철 스프링을 꽉 눌렀다가 뛰는 것처럼 뇌압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기 심하게 때문에 나빠질 수가 그래서 있죠. 아주 네. 천천히. 그래서 저희는 원래 체온으로 복귀시킬 때도 1시간에 0.05도씩 뭐 하루에 한 1도 정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성공적인 저체온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체온 치료 처음에 시작하고 목표 온도까지 충분하게 도달이 되는 시기. 두 번째로는 저체온 치료를 유지할 때 목표한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부작용이 없이 유지하는 시기. 다시 원래 체온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가 성공적인 저체온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시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체온 치료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을지 말씀 한번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저체온 치료가 말씀드려도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치료도 아니고 그래서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그냥 중간 정도 단계가 있어서 치료의 대안으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 감압 치료가 수술이 가능한 뭐 상태가 돼서 감압이 수술이 잘 돼서 이제 두개골 절제술도 잘 되고 환자 상태가 좋으면은 수술한 이후에는 저체온 치료를 할 필요도 사실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여부를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저체온 치료는 중증 뇌졸중 환자에서 어떨 때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